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앙예담학교 2025학년도 입학 설명회 사회를 맡은 전교회장 김찬미, 전교부회장 김명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입학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인사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벌써 내년 신입생을 위한 입학 설명회가 진행되다니 4년 전 예담학교에 처음 왔던 그날이 생각나네요. 네, 맞아요. 저희가 7학년 때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등교했었죠.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학교에 가고 싶어 설레었던 그 당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희 참 풋풋했는데 벌써 11학년이 되었네요. 찬미 학생, 예담학교에 입학한 지 벌써 5년이나 되셨는데 솔직히 예담학교 어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오시는 길에 저희 학교 외관 보셨죠? 너무 이쁘지 않았나요? 저희 학교 자랑을 조금만 해보자면 일단 우리 중앙예담학교는 외관은 물론 학교 내부까지 너무 예쁩니다. 찬미 학생, 학교 내부도 너무 예쁘지만 학교 내부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예쁜 학교잖아요. 저희 학교의 이름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친구들과 신앙생활에 함께 해나가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맞다, 명민 학생 중요한 걸 말 안 했잖아요. 저희 학교에는 저희를 부모님만큼이나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열심히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신앙의 선배로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야말로 진정한 예담학교의 자랑이라고요. 아, 맞아요. 정말 중요한 사실을 빼먹을 뻔했네요. 아,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저희 학교 급식 짱 맛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학교에는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학생들이 직접 악기와 싱어, 찬양 인도를 맡아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이 저희 학교의 큰 자랑 중 하나랍니다. 아, 명민 학생, 찬양팀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혹시 저희 학교 교과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구절이 있으신가요? 저는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중앙예담학교라는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찬미 씨 어디 가세요? 마침 기쁨의 찬양을 하러 가는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인 2025학년도 중앙예담학교 입학 설명회를 기쁨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중앙예담학교에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바꾸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바꾸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한번 부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신가요? 오늘 여러분이 고백하는 찬양이 삶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을 더욱더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발걸음을 이 입학 설명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학교에서 퍼지는 주님의 향기와 학교의 신앙적 교육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서 학생들에게 펼치실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중앙예담학교를 학생들의 동행자의 역할로 삼아주시옵소서.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던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 각자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그 뜻을 각 가정마다 보여주시옵소서. 각자의 불안한 마음과 걱정을 걷어내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삶 속에서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위치에서 준비되길 원합니다. 학교는 올바른 교육관으로 하여금 학생들을 품어 하나님의 뜻을 빛내는 크리스찬 리더를 육성할 수 있는 장소로서 준비되길 원합니다. 악한 세상과는 구별되어 학생들과 학부모의 안식처 되는 중앙예담학교 되게 하옵소서. 학생들과 각 가정들 또한 앞으로 걸어가는 길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학교에게 품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이 오늘 이 시간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자신에게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오늘의 영향력이 긴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학교의 기둥이신 한종혁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종혁 교장 선생님께서는 저희 학생들을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며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교장 선생님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제가 중앙예담학교 교장입니다. 이름은 여기 있는 대로 있습니다. 예. 우리 학교가 아시다시피 중앙침례교회에서 설립한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름도 예담학교고 여기 지금 책자 맨 위쪽에 보시면 경기도 교육청 인가 기숙형 대안학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대안학교로서 그러나 교육청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 학교의 모든 형태를 따라가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제 그런 걸 좀 아시고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학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학교를 입학하는데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떠느냐 이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해요. 왜 그러셨냐면 우리도 지금 저희가 뭘 하든지 간에 다 예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찬양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이 거의 이제 또 신앙이 있으시니까 찬양하면 같이 박수도 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안 그런 경우가 조금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입학하면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 지금 찬양한 팀들이 있는데 이 찬양팀 말고도 찬양팀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예배의 찬양팀이 다 달라요. 예배가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식을 시작하기 전에 각 부스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경험들을 조금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저도 일반 학교에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그 학교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더 많아요. 또 하나는 보통 학교들이 한 30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활동을 하다 보면 약간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약간은 좀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한 반에 20명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빠지면
그 어떤 반에 활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게 변화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그런데 그 안에 가장 핵심은 신앙으로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변화돼 간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 학교의 비전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책자 맨 앞에 가운데쯤에 좀 책자를 보여주시면 에베소서 2장 10절이 이렇게 작은 글씨로 있는데요. 그것이 학교의 비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간쯤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 학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은 자를 목표로 우리가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그 6페이지에 보시면 6페이지를 조금 이렇게 봐주시면 그 큰 글씨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교육 비전입니다. 나의 소중함과 재능을 발견하고 남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람. 이 재능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소중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주관적인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세워 놓으신, 심어 놓으신 소중함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중에 성장을 해서 단지 나만의 삶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도 우리가 강조를 하긴 하겠지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또 하나의 책자, 아마 같이 들어있는 책자를 좀 봐주시면 중앙예담 인디 캠퍼스, 이렇게 지금 제목을 붙였는데요. 아마 고등학교에 이런 연구소를 갖고 있는 학교는 없을 겁니다. 저희 학교 안에 인생 디자인 연구소가 있어요. 그 인생 디자인 연구소에서 활동하는 그 내용들이 교육 과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지식만을 위한 그런 교육을 하는 학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학교들은 지식 전달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은 뭐 진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진학에 맞춰서 어떻게 교육 과정을 운영할 거냐라고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저희 학교는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진학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2차적인 문제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어떤 재능, 이런 걸 통해서 나 혼자만의 어떤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살 거냐,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인생을 디자인해 보는 그런 식으로의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소외되는 학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같이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성적인 사람들, 요즘 보면 뭐 MBTI라고 그래가지고 뭐 내성적인 거, 외향적인 거, 그런 것들 많이 학생들 얘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격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같이 뭔가를 해볼 거냐, 여기에 이제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밝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부모님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뭔가 생각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학교를 오는데 피상적으로 끌려가실 것 같으시면 사실 저희 학교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시간을 때우려고 하면 일반 학교 가시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각자에게 세워놓은 하나님의 소명이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어떤 삶을 살 거냐, 조금 욕심을 내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새로운 리더의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것이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학교입니다.
보통 저희 학교를 외부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아마 일반 학교 치고 이런 시설을 갖고 있는 학교는 거의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시는데 시설 중요해요. 교육 과정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교육 과정 일반 학교하고 달라요. 예. 우리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고 일반적인 학교처럼 생각을 하고 오시면 절대로 힘들어서 생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학생들한테 뭘 하도록 저희가 많은 요구를 할 거거든요. 스스로 해야 되는 시간, 또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원서를 받다 보면 학생들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충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신앙에 대한 부분, 그 표현을 하는 학생, 또 하나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표현하는 학생 중에 많은 학생들은 진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요걸 조금 우리가 탈피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저희 학교 대학 잘 가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학교 안에서의 어떤 활동들에 대한 것만 잘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고 스스로 뭔가를 노력할 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를 오시면 좋겠는데,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경쟁률이 좀 셉니다. 그래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제한적으로 학생을 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도전을 해야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도전을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 학교는 제가 조금 겸손하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아마 좀 새로운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더 좀 강한 표현을 하자 그러면 저희는 유일한 학교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진짜로 우리 선생님들 괜찮으세요. 엄청나게 희생하시는 분들. 그런데 학생들도 괜찮아요. 저희 학생들도 이렇게 뭐 발표하고 하는 거 보면 어떨 때는 선생님들보다 훨씬 괜찮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학할 때는 사실은 조금 뭐 아이라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발표하고 뭘 하다 보니까 본인의 꿈도 찾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부단히 노력을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뭘 해도 자신 있게 합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학교니까 최고의 학교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오시면 후회는 안 할 겁니다. 단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생각, 누군가가 먹여주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학생들 그런 거 좀 잘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탈락을 하신다고 쳐도 이 인디 캠퍼스는 저희 학교가 사실은 지역에도 뭔가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교육청이나 지자체에 우리가 이런 걸 해볼 테니까 주변에 어떻게 조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일환에서 혹시 저희 학교에 입학을 못 하신다고 해도 저희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주말이나 평일에 운영을 합니다. 그런 거 이제 참고를 하시면 아마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희 학교의 교육 과정이나 필요한 사항들을 잘 인식을 하시고 특별한 마음을 가지신다 그러면 지원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최탑과 포토이즘을 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담학교의 장점은 꿈과 비전을 찾아 성장할 수 있는 학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가득한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할 동역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다. 학생들이 예쁘다.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우리 진로과의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찡한 사이다. 진로 수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플래닝으로 자기 공부를 계획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전입니다. 좋은 선생님들을 통해 여러 배움의 기회를 접할 수 있습니다. 전교생의 이름을 선생님들께서 다 아신다는 점입니다. 학업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신앙이 깊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입니다. 부모님처럼 돌봐주시는 사감 선생님들입니다. 기숙사가 있어서 늘 친구들과 화장 파티하는 기분이에요. 함께 웃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학생들이 서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보다 더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신앙 프로그램들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YT를 통해 하루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매일 아침마다 YT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앙적 성숙을 도울 수 있는 예담 챌린지입니다. 기초에 진행되는 뜨거운 신앙 수련회입니다. 하늘에까지 울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가진 멋진 선교 합창단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장점은 몸이 멋있어질 수 있습니다. 펜싱, 북궁, 태권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이러지? 오케이. 중앙민학학교의 장점은 다음으로는 가장 궁금해하실 우리 학교의 원서 작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선생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예담학교에서 입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실의 이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방금?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들 때 학생들한테 너는 이거에 절대 이러지 않았고요.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장점들을 이야기한 거라서 오히려 빠진 부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장점들을 내년에 함께 오셔서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 철학과 이념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이제 입학 준비와 서류 작성 안내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례를 안내를 드릴게요. 저희는 교육청에서 내준 인가 기준을 바탕으로 전형을 몇 가지 달리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각 전형별로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제 정원을 좀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전형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은 제출 서류와 입학 원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은 각 전형별 전형 일정, 그 다음은 교납금 마지막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을 잘 들으시고 우리 자녀가 그리고 학생들은 내가 어떤 전형에 해당할지 잘 판단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형 1입니다. 전형 1은 일반 전형입니다. 저희 학교의 설립 목적을 기준으로 생활기록부의 교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출결과 봉사활동의 여러 활동을 종합해서 이제 선발을 하고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일부 성적도 반영이 됩니다. 다음은 전형 2입니다. 대안교육 전형이라고 되어 있죠. 대안교육 전형을 저희는 전체 정원의 80%를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설명에 조금 오해가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들으시기에 조금 이거 조금 그런데 조금 거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뒤에 가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오해 없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설립 인가서에는 학교 부적응 학생을 80% 이상 선발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릴게요. 교육청 기준으로 부적응 학생의 종류는 첫 번째로는 학습 부진화가 있습니다. 공교육에서는 공부를 조금 못하면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 문제라는 것은 뭐 교우 간의 관계라던가 사제간 관계에서 어떤 괴로움을 겪은 친구들, 이 학생들을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핸드폰 게임이나 뭐 컴퓨터 게임 또는 SNS 사용량이 조금 많은 친구들, 그 학생들도 학교 부적응 학생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제 이 공교육 시스템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 친구들도 학교 부적응 학생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미인가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을 통해서 검정고시를 합격한 친구들, 그 친구들도 이 대안 전형 2에 해당이 됩니다. 이 공교육에서는 이 학생들을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저도 일반 학교에서 몇 년간 좀 근무를 해봤지만 사실 이런 학생들은 일반 학교에서도 생각보다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 모두가 정말 학교 부적응자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교육청에서 말하는 이 부적응 학생들을 학교 부적응 학생이 아닌 입시 중심 교육에 부적응한 학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대한민국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꿈을 찾도록 돕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요,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선발을 할 때는 교육청 기준에 부적응 사유가 있어야지 저희가 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학습 부진, 그리고 관계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휴대전화나 컴퓨터 SNS의 문제, 그리고 귀국 학생의 좀 부적응, 그 다음에 검정고시를 치른 학생들, 이 학생들이 이 전형 2에 해당이 되고요. 전형 2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형 2-1과 2-2가 있는데요. 전형 2-2가 아까 말씀드린 검정고시를 치른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고요. 그 나머지 부적응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2-1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과 2-2 두 개가 뭐 정해져 있진 않고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이 두 전형을 합쳐서 전체 80%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정원 외 전형이 있는데요. 중고에서 각 1명에서 2명씩밖에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례 입학, 해외에서 3년 이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학생이 해당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이라고 해서 국가유공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전형이 있습니다. 네, 전형별 선발 인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중학교는 20명씩 두 학급 총 40명을 선발을 하고요. 고등학교는 학급당 20명씩 총 4학급, 그래서 80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전형별 인원은 중학교의 경우 40명의 20%인 8명을 전형 1 일반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40명의 80%인 32명을 전형 2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다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전형 1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16명이고요. 그리고 80명의 80%인 64명이 대안전형, 전형 2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64명에 저렇게 색깔을 살짝 넣어둔 이유는 저희 학교의 중3 과정을 치르는 학생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 40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저희 학교의 고등학교 진급을 원할 경우에는 학교 내에 진급자 전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진급자 전형을 통해서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는데 그 40명 중에 매년 평균적으로 35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3명 정도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경우에는 이 64명에서 정원이 차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뺀 나머지 학생들을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신입학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출 서류를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정원 외 전형도 있는데요. 정원 외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전형별로 1명에서 2명 정도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따가 설명회가 끝나고 앞으로 나오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입학 원서 작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출 서류들은요, 오늘 입학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형 1 접수 기간까지는 한 5주 정도 남아 있고요. 전형 2 접수 기간까지는 약 3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설명을 지금 잘 들으시고 준비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진을 하나씩 찍으셔도 괜찮은데 물론 이제 홈페이지 통해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찍으실 분들 찍으실 때 제 얼굴을 좀 빼주시면 네. 부담스러워서 네. 자, 찍으셨어요. 이따가 마지막에 표 정리해서 이 표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네, 공통 서류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제출해 주셔야 되는 서류고요. 입학 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전형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시는 전형에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인적사항란입니다.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는 대부분의 서류가 자필로 작성해 주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단 이 인적사항은 출력 전에 꼭 컴퓨터로 입력하시고 그다음 출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인적사항을 통해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이메일도 보내드리고 합격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 여기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하게 되는데 가끔 저희가 알아볼 수 없는 필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컴퓨터로 입력하시고 출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 체크란이 있습니다. 서류가 이제 모두 준비되시면은 이제 접수를 하시기 전에 댁에서 하나씩 체크를 하시면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체크를 하시기 위해 만들어둔 란이고요. 오른쪽에 접수자에게는 나중에 학교에 오셔서 접수하실 때 접수자가 체크를 하는 거니까 거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것도 참 중요한 서류인데요. 공통 서류입니다. 모든 지원자가 다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학부모 면접 참석 불가능일 확인이라는 서류입니다. 아직 서류 합격도 안 했는데 왜 면접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뒤에 저희가 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면접 일정 발표 후에 면접 시작하는 날짜까지 면접 주간까지 짧게는 4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일정 발표 후에 저 안 돼요. 그래서 일정을 조정해 드리기에는 그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면접 일정까지 약 한 2개월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 주간의 일정을 좀 미리 비워두시면 원활하게 면접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류를 보시면은 21일부터 26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불가능하신 날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하신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가능하신 날입니다. 참석이 희망하는 날짜가 아니라 불가능하신 날짜를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능하신 요일을 제외하고 무작위로 면접 시간을 배정을 하거든요. 근데 극히 드물지만 나는 월요일에 체크해 놨는데 이날 면접이 됐네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데 그런 경우가 언제냐면 이걸 체크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체크를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두세요. 그러면 면접 희망일이랑 다를 게 없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무작위로 배정을 하다 보면은 면접 시간이 몇 개 안 남았는데 그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월요일에 배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일정을 좀 미리 비워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 모두 참석이 원칙이거든요. 한부모 가정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두 분의 일정을 모두 확인하셔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또 다른 공통 서류인데요. 지원자 자기소개서입니다. 당연하지만 허위 작성이나 대리 작성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검정색 볼펜으로 학생 자필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끔 학생들이 연습을 한다고 연필로 작성을 했다가 볼펜으로 더 씌우지 않고 그대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전형 과정에서 뭐 지워진다거나 번진다거나 혹은 전형위원들께 복사를 해서 나눠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연필은 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전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꼭 검정색 볼펜으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 서류는 학부모 소견서입니다. 아버님 작성하시는 부분이 있고 어머님께서 작성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님 서류에는 3번에 보시면은 아버지가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님 서류에는 또 저기에 어머님께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는 그냥 저희한테 연락 없이 그냥 한 분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이제 뭐 손이 다치셨거나 팔이 다치셨거나 뭐 이런 경우 또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작성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기본적으로는 아버님 서류는 아버님께서, 어머님 서류는 어머님께서 직접 자필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학부모 소견서나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나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어떤 특정 기관의 고유 명칭이라던가 혹은 부모님의 뭐 직업이나 지위 등을 암시할 수 있는 단어들은 가급적 작성을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입니다. 저희가 입학원서를 통해서 여러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연락을 위한 용도로 받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서류예요. 저희가 다른 용도로 절대 쓰지 않으니까 꼭 서명을 해주시고요. 서류 접수 때 보면은 이 서류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다가 접수하실 때 어머님께서 학생 이름을 쓰세요. 아버님께서 학생 이름을 쓰시고 막 서명을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기록부 2 서류입니다. 이 부분은 검정고시 전형 2-2 학생들은 생활기록부가 없잖아요. 그 학생들 제외하고는 모두 제출을 해주시는 서류입니다. 고등학교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2학기까지의 모든 입력사항이 입력이 돼 있어야 하고요. 출결사항은 3학년 1학기까지가 입력이 돼 있어야 합니다. 중학교 지원자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까지의 입력분을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출결사항은 6학년 1학기까지 입력분을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서류를 이제 접수를 하시는 시점에 이제 학생 기록부를 발급을 받으러 가시면은 대부분 이렇게 작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시고 한 번 더 확인을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형외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 대상자는 중고에 따라서 이 위에 2개 칸에 따라서 맞게 그냥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해외 특례의 경우에는 현재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에는 현재 국내 학교 재학 중인 생활 기록부와 그리고 외국에서 다녔던 전체 성적 지명서를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끝나고 앞으로 나와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사 추천서입니다. 이건 중학교, 고등학교에 전형 1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학교에서 지원자의 학습 태도 및 생활 습관 등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교사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대부분은 담임 선생님이실 거예요. 이 서류는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절대로 열람을 하실 수가 없는 서류입니다. 양식만 전달을 드리면 담임 선생님께서 작성을 하시고 봉투에 넣으시고 봉인을 해주셔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접수하실 때는 그 봉인된 상태로 어머님께서 들고 오시거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우편으로 학교로 보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받아놨다가 학생 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이름하고 뭐 이런 걸 맞춰가지고 서류를 합쳐 놓습니다. 그래서 절대 열람하실 수 없는 서류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도 전형 1에 해당하는 서류인데요. 이 부분은 고등학교 전형 1 학생들이 제출해 주시는 서류입니다. 고임 내신 성적표는 여기 보시면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의 성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어와 수학은 필수 지정 과목이고요. 모든 학생들이 다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칸은 영어와 사회과학 중에 한 가지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학년 2학기 때 사회 과목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3학년 1학기 때도 그 과목의 성적을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칸은 기타 과목이라고 해서 3단계 평정을 하는 뭐 예체능 과목들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 기타 과목들을 작성해 주시는데 이 부분은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의 과목을 서로 다르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건 똑같이 교사 추천서 마찬가지로 담임 선생님께서 작성을 해주시고 날인을 하셔서 성적과 날인 위에 테이프를 부착해 주셔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 서류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면은 학교장 직인 찍는 란이 있습니다. 학교장 직인이 꼭 있어야 유효한 서류가 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학교장 직인을 꼭 찍어달라고 부탁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교사 의견서인데요. 전형 2-1 지원자들이 제출해 주시는 서류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형 2-1 지원자. 네, 어떻게 보면 2-1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이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전형 2는 대안교육 사유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을 지도하면서 보신 대안교육 사유가 있었는지, 학생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작성해 주시는 서류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확인을 하는 서류이고요. 이 서류 역시 무조건 봉인이 돼 있어야 하고 부모님께서 학생들이 절대 볼 수 없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접수를 할 때 열려 있거나 뭐 봉인을 뜯었던 흔적이 있다거나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입니다. 전형 2-2의 학생들이 제출해 주신 서류고요. 제가 지금 이제 자료를 못 찾아서 고등학교 합격 증명서라고 되어 있는데 중학교 지원자들은 초등학교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고등학교 지원자들은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접수하실 때 이제 원본을 보여주시고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미리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뭐 여유가 있을 때는 원본을 복사하고 이제 다시 돌려드릴 수가 있는데 접수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접수가 정말 많이 몰려요. 그래서 복사해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본을 미리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례 입학 신청서고요. 전형 외 고등학교 학생들, 중학교에는 특례 입학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귀국한 특례 입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 아래 설명을 보시면은 작성이 충분히 가능하신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추가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따가 끝나고 앞으로 나와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전형 외 전형인데요. 이제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제출해 주신 서류입니다. 교육 지원 대상자 증명서예요. 이거는 국가보훈부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제출 서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 찍으셨다면 지금 제 얼굴 빼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고등 공고와 중등 공고 두 가지 게시글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고등 게시글을 다운 받으시면은 거기에 파일이 또 이제 전형 1이 있고 전형 2-1, 전형 2와 전형 외 그렇게 두 가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고등의 파일이 두 가지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전형의 서류를 다운받아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형 일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2와 전형 외는 추석이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 추석 끝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3일간 월, 화, 수 서류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방문 접수와 우편 접수 둘 다 가능하시고요. 오후 5시까지 접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전용료 2만 원은 접수하실 때 납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편 접수를 하실 경우에는 등기 우편물에 이제 2만 원 함께 동봉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고, 혹은 이제 이제 학교에 등기 우편물이 도착했다라는 연락을 받으시면 학교에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계좌 번호를 안내해드리면 거기로 입금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전형 2와 전형 외 서류 합격자 발표는 10월 2일 오후 3시 이후에 발표가 됩니다. 네, 3시 이후라고 써놓은 것은 뭐 4시가 될 수도 있고 5시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빨리 확인하시고 싶으신 마음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가 실수 없이 정확한 발표를 위해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으니 전화 문의는 언제 발표나요? 라는 전화가 아침 10시부터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날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좀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형 2 발표를 할 때 전형 2는 대안교육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대안교육 사유가 없어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대안교육 사유를 확인해 봐도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이 학생이 대안교육 사유가 없기 때문에 떨어졌다. 전형 1로 전환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이제 그 여부 문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형 1로 전환 지원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추가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제출하시는 서류가 전형 1에 해당되는 교사 추천서, 그 다음에 고인 내신 성적표를 추가로 작성을 해서 전형 1 접수할 때 접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전형 2 할 때 교사 의견서를 담임 선생님께 받았잖아요. 이 학생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전형 2에 지원을 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한 3주 지나서 추천을 해달래요. 네, 그럼 서로 조금 곤란하시지 않으실까요? 네, 그러면 전형 2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가능하면 전형 2에 지원하지 마시고 전형 1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될 부분이 대한교육 사유가 있는데 안타깝게 떨어지신 학생들 학부모님께는 저희가 연락을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경쟁률에서 밀렸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대한교육 사유가 있지만 떨어진 학생들은 연락을 안 드리고 대한교육 사유가 없어서 떨어진 학생들에게만 연락을 드립니다. 네, 다음 전형 1의 서류 접수는 10월 7일과 8일 양일간 진행이 되고요. 접수 방법은 전형 2 때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이제 서류 합격자 발표가 있잖아요. 이제 전형 1도 서류 합격자 발표가 일주일 뒤에 발표가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날 전형 1 서류 합격자뿐만 아니라 모든 전형 1과 전형 2 그리고 전형 외까지 면접 일정이 이날 같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능일 확인 서류를 토대로 면접 일정을 배정해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면접 일정을 안내 드릴게요. 학부모 면접은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평일은 오후 6시 30분부터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두 분 모두 참석이 원칙이니까 두 분 모두 참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업무적 사유로 이제 뭐 출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참하시게 될 경우에는 면접관에게 증빙 서류를 회사에서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생 면접은 10월 26일 하루 동안만 진행이 되고요.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조에 4명에서 5명씩 그룹 면접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약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면접 전용료는 학생 면접 때가 아니라 학부모 면접 오실 때 뭐 평일에도 토요일에도 학부모 면접을 오시잖아요. 그때 납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 31일 오후 3시 이후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 최종 합격자를 발표를 할 때 저희가 전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부 불합격자에게 저희가 대기 번호를 부여를 할 겁니다. 이 대기 번호는 뭐냐 하면 합격이 됐는데 등록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기 번호 1번부터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등록을 하시도록 연락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1학년 학생들 중에서 뭐 전학을 간다거나 유학을 간다거나 혹은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 공석이 생기면 빈자리가 생기면 저희가 그때도 이 대기 번호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유효 기간은 2025학년도까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26년 2월 28일 1학년이 끝나는 순간까지만 유효한 대기 번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빈자리가 날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고요. 새롭게 편입 공고를 올려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거쳐가지고 새롭게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만약에 대기 번호를 받으셨어요. 근데 내년에 미인가 대안학교를 진학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만약에 5월 정도에 저희가 1학년에 빈자리가 생겼어요.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미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5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1년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2를 채우면 2학년 진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미인가 대안학교를 다닐 경우에 이제 수업 일수가 이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뭐 그 시기를 지나서 뭐 7월, 8월 이때 저 빈자리에 가서 연락을 드렸는데 미인가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2학기를 다 다녀도 절반 정도밖에 못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미인가 대안학교에 진학하시게 될 분은 만약에 대기번호를 받았다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진학을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0일 날 합격자 발표가 되면은 그날부터 11월 4일까지 합격자 등록이 진행이 됩니다. 입학금은 200만 원이고요. 200만 원 납부를 해주시면은 등록이 확인이 되는 거고요. 등록하시게 되면 저희가 입학 원서에 있는 이메일 주소, 거기 적어주신 이메일 주소로 합격증을 교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납부를 해주시지 않으면은 대기자에게 순번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교납금 안내입니다.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뭐 정부 예산안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소폭 상승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금은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이고요. 저희가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는 680만 원, 고등학교는 760만 원, 그리고 학교 운영 지원비는 29만 8천 원이 중고가 동일하고요. 그리고 급식비, 간식비, 생활관비부터는
저희가 고등학교 칸을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누어 놓았죠. 왜 나눠져 있냐면 제목을 보시면 주기예박과 정기예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학생들은 저희가 금요일 오후 5시에 집으로 귀가를 하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기예박을 신청한 학생들은 토요일 점심 식사 후에 집으로 귀가를 합니다. 그리고 정기예박 신청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학교에서 지정한 외박일에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식사 횟수와 간식비, 생활관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급식비는 저희가 중식은 저기서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인교육지원청과 용인시에서 중식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빠져 있고 조식과 석식을 합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학교는 155만 원 정도 연간, 그리고 고등학교는 주기는 180만 원, 정기는 219만 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간식비는 저희가 저녁 8시경에 이제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이 간식을 신청해서 먹거든요. 선택이 가능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신청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47만 원 정도, 그리고 고등학교는 주기와 정기가 각각 56만 원, 73만 원 정도가 연간 이제 비용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관비는 중학교는 246만 원, 고등학교는 주기가 280만 원, 정기가 31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이 있어요. 기타 비용은 교복구입비는 40만 원이 용인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40만 원 내에서 교복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뭐 추가로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추가로 비용 부담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나왔었어요. 1인당 60만 원이. 근데 내년에는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대금이 있고, 그리고 방과후 수업료와 정규 교과별 프로그램 등의 추가 비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학생이 어떤 걸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연간 약 100에서 150만 원 정도가 이제 추가로 지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가 연간의 총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중학생은 1년 동안 약 1,150에서 1,300만 원 정도,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300에서 1,55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금액을 뭐 한 번에 내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4분기로 나눠서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분기별로 납부를 하시는데 분기별로 저희가 수업 일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분기별로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요. 네, 다른 대안학교의 교납금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비교를 해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저희 학교가 교납금이 저렴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는 이제 기숙사 생활이 필수인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돌아서 다른 대안학교들의 교납금을 들어보면은 기숙사가 없는 대안학교와 비슷한 그런 교납금을 납부하시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 수원중앙침례교회 이 중앙예담학교를 설립한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매년 수억씩 지원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학생들이 이 중앙예담학교를 통해서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길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서 다뤘던 그런 콘텐츠가 있습니다. 뭐 그 내용을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은 탐험하고 꿈꾸고 발견하는 과정이 부족하지 않냐 뭐 이런 내용의 콘텐츠였습니다. 이 얘기는 마크 트웨인이 했던 명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마크 트웨인의 명언을 하나 더 보시면은 20년 후에 당신은 당신이 했던 일보다 하지 않은 일 때문에 후회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오늘 여러분들께서 20년 후에 그때 중앙예담학교에 지원할 걸 하고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함께 탐험하고 꿈꾸고 발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원중앙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며 우리 중앙예담학교의 이사장이신 고명진 목사님께서 우리 학교의 교육 철학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학교 졸업생 선배님의 학교 소개 영상을 짧게 시청하시고 이사장님 맞이하겠습니다. 꿈으로 세상을 품어라. 중앙예담학교는 2018년 수원중앙침례교회가 설립한 교육청 인가형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꿈으로 세상을 품어라는 모토로 중1부터 고3까지 전체 360명 학생이 체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넓은 학교 교정만큼 큰 꿈을 키워가는 중앙예담학교의 특별한 교육활동은 한국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단체 생활이니까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 배려해야 하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서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친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구나를 배웠고, 가장 많이 느낀 건 믿음이 함께 성장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 라는 위로보다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 때 먼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성취인 것 같아요. 거창하게 표현을 하면 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은 아빠예요. 진짜 누구보다도 엄마 그리고 언니랑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빠는 이렇게 행복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는 가정이 있다는 거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빠도 우리는 이미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학생대표에 소개받은 고명진 목사이고요. 여러분 집 가까이에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중앙예담학교에 관심을 갖고 입학 설명에 참여해 주신 것 먼저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 철학 또는 설립 정신, 학교의 건학 정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잠깐 나누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우리 학교에 보내실 수는 없지만 보낼 수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혹시 이번에 못 오게 되더라도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두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보통 이 강의를 한 1시간 반, 2시간씩 하는데요. 진짜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은 가능한 한 짧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셰퍼가 21세기를 예측한 6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분 부인되는 에디트 셰퍼와 함께 스위스에서 라브리 공동체를 만든 목사님 부부이신데, 이 프랜시스 셰퍼가 만든 라브리 공동체는 현대 지식인들, 대학 교수, 의사, 전문직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의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을 함께 모셔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또 그분들의 사역을 또 돕는 사역 감당하는 게 라브리 공동체인데요. 그 남편 되시는 프랜시스 셰퍼가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성경이 만약 67권이라고 한다면 그 67번째 책이 셰퍼가 쓴 Escape from the Region, 이성으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인간의 이성을 믿었던 19세기, 20세기가 들어서면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모습을 보고 이성은 믿을 수 없다. 그 이성을 벗어나야 된다. 이성을 가장 존중했던 이성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옛 것으로 돌아가자 문예부흥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저는 유일한 가치, 절대적인 가치는 성경에 있다고 믿는데요. Escape from the Region, 이성으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쓰신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60년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예측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Education without truth, 진리가 없는 교육이 난무하는 시대가 될 거다. 교육은 많지만 참된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진정한 의미가 없는 사랑 시대, Love without meaning, 사랑이란 이름 하에
죄악도 사랑으로 미사 이렇게 여기를 붙여서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 여러분이 아마 실감할 겁니다. 세 번째, wealth without purpose. 목적 없이 돈을 많이 모으고 돈을 추구하는 시대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번째, murder without guilty. 죄책감 없는 살인의 시대. 기분이 약간 나쁘다고 또 내 감정적인 것을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마지막 다섯 번째, 절대적인 도덕 가치를 거부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두가 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잘 변화되지 않고 고집이 센 사회를 만들어 간다, 이런 이야기죠. 넘겨주실래요? 그냥 이게 안 되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나 혹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라도 구약성경에 사사기, 재판관 이야기라, Judge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설명을 하면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함께했던 모든 족장들과 지도자들이 떠난 뒤를 말합니다. 근데 그 세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것은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입니다.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next generation이 아닌 another generation,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different generation,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전 세대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이음 세대가 아닌 another generation. 근데 그 another generation의 특징이 뭐냐? 다른 세대의 특징 보십시오. 뭐예요?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 민족 공동체, 그들의 역사 속에 역사하신 내용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뒤집어 표현할까요? 그 전 세대의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른 세대를 만드는 것은 교육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무슨 교육이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굉장히 세계적인 교육열이 높은 나라예요. 근데 과학기술 문명, 뭐 세계 어디 내놔도 뒤치지 않을 만큼 정말 많이 했는데요. 신앙적인 면에서 어떠한가? 기독교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 140년이에요. 금년도가. 전 세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성장을 이루었고, 선교사도 인구 대비 많이 파송한 나라이고,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세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나는 신생 독립국가 149개 나라 가운데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변화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도 전혀 안 놀라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도 다 공감합니다. 저는 어떤 위기보다도 정치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제,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경제는 맨날 위기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죠? 6.25 위기 지금까지 경제 위기 없었던 해가 있어요? 맨날 위기예요. 근데 지금 더 잘 살아요. 더 잘 살아요.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지만 음식값 비싸도 비싼 음식 지금 다 잘 사 먹습니다. 저는 가장 큰 위기가 교육에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이. 무슨 교육인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세대,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지 않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교육하지 않았다는 거죠. 교육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부러 틀리려고 대답하지 않으면 교육의 정의는 다 맞을 겁니다. 근데 원어적인 라틴어의 교육,
에듀코 또는 에듀케이션이라고 표현한 교육이 뭔가? 사실은 한국은 지금 교육의 트라우마, 입시 트라우마라고 해도 오죽하면 우리 집에 고3 있어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죠? 고3병 뭐 이런 말들 아주 쉽게,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듣기 어려운 이야기가 한국에서는 그게 통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모두 집단적인 트라우마, 입시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카이캐슬 아시죠? 오직 성경을 보기 때문에 스카이캐슬은 안 보셨나 봐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스카이캐슬? 내용이 뭐예요? 이거 스카이캐슬 만든 사람한테 제가 직접 들었어요. 유학 보내지 말고 한국에 스카이 보내라. 그게 스카이캐슬. 딱 한마디로 줄임. 근데 실제로 그 내용을 그렇게 파악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가의 의도는 거기에 있었어요. 오히려 해외 유학 간 사람들이 더 잘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국내의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대 뭐 이렇게 표현 상징하는 스카이 보낸다 그런 건데요. 고등학교에 대한 데피니션, 학교를 정의한다면 고등학교가 뭐냐? 입시 문제 답 잘 쓰는 기술자 양성소.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와닿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뇌는 세계적으로 탁월한데 국제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교육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긴 설명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뭐냐? 에듀코라고 하는 라틴의 원어의 뜻이 에듀카테, 교육하다의 어원은 한번 읽어볼까요? 끌어내다, 이끌어내다, 추출하다, 찾아내다, 발견해내다, 가르치다, 훈련하다, 육성하다.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통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본래 교육의 의미는 이 아이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 속에 담아놓으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뭔지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잘 길러주고 육성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교육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가정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루지 못한 거, 너 공부 전교 1등 하니까 너 의대 가라, 법대 가라. 요새는 조금 그것도 좀 달라지고는 있지만요. 거의 공부 잘하면 의사 되라 아니면 판검사 되라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비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현직 판검사 의사 선생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의사들이나 판검사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쉬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제가 그분들하고 쉬운 비법을 하나 깨달았어요. 어떤 날 깨달았어요? 법대 아무나 갑니까? 의사 아무나 합니까? 당신네들은 중고등학교 때 거의 전교 1등 했잖아. 그러면요 다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지금 소위 직군에서 일하고 있지 않냐. 남에게 베풀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수를 베풀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도 그런 걸 개성하기를 원하고, 판검사 집안에 판검사 많이 나고 의사 집안에 의사 많이 나게 만들고 그것을. 근데 정말로 제가 말씀한 것처럼 선한 사업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정말 남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마음으로 높은 가치를 위해서 그걸 개성하냐? 그렇지 않다는 게 제가 보는 잘못된 눈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부유하게 살고 내가 넉넉하게 살고 내게 조금 여유 있는 거 남들에게 베풀어 주면 남들에게 그저 인정받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조금만 더 들어보실까요? 이 교육은 끄집어내는 거야. 여러분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도 애들이 둘, 셋 이렇게 되면요 전혀 개성이 달라, 그죠? 같은 엄마, 같은 아빠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분들이 다른 음식을 먹고 뭐 애 낳을 때 또 특별하게 뭘 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이는 글을 잘 쓰고, 하나이는 악기를 잘 다루고, 하나이는 미술을 좋아하고, 하나이는 체육을 좋아하고. 죄송해요. 어떻게 같은 공장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제품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생산직에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제품이 균일하게 잘 나와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의 DNA, 엄마의 DNA가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달라요. 10명 태어나면 10명이 다 달라요. 그렇죠? 같은 환경에서 자랍니다.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거의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다 같습니다. 근데 아이는 전혀 다른 개성이에요. 그것은 엄마 아빠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시키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전적인 제 용어로 하나님께서 조물주의 영향이지.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아이 보낼 때 내 집에 첫째, 둘째, 셋째 보낼 때마다 그 아이들 개성 속에 그 아이들 삶 속에 넣어놓으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해서 그렇게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못하는 의사 꼭 시켜야 되고 내가 못하는 공부 꼭 해야 되고 내가 1등 못한 거 네가 꼭 해야 되고 거의 한풀이 아니에요? 좀 심하게 표현하는.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아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넣어놓으신 것을 찾아내고 개발하여 보내신 목적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진정한 교육. 우리 학교의 학교 운영이나 죄송합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교육을 안 받고 자랐어요. 입시 경쟁에서 자랐어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데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현들 해서 우리가 이 학교 세우는데 교회에서 정부 보조 한 푼도 보조 없이 600억 들였어요. 600억이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100명을 50년 동안 선교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100만 원 100명 50년 동안 선교사 지원하는 게 나은가, 이런 학교 세우는 게 나은가. 대부분의 목사들이 생각하기를, 교회들이 생각하기를 선교사 지원일 거예요. 근데 저 하나 정도는, 중앙교회 한 교회 정도는 미래의 세대를 제대로 키워낼 학교가 필요하다. 기도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반대 안 하고 만장일치로 학교 세우는 거 세웠어요. 그래서 중앙예담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운 학교에서 아무렇게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박수 치는 사람들은 하여간 3대가 복을 누리세요. 늦게라도 쳐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뭐 박수 받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런 교육 한번 필요하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우리 학교 입학 경쟁률보다 훨씬 더 센 경쟁률을 뚫고 들어옵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기본 시험이 되어야 그 다음 절차가 돼요. 신앙이 첫 번째니까. 그리고 전공 과목에 대한 그분들이 강의도 여기서 시연을 해서 당신 정도는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게 입증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선생님들도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Had troubles in high school. 고등학교 때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won Nobel Prize,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이 하면 저 첫 번째 이분 보이시나요? 아인슈타인, 엘버트 아인슈타인. 저기 타고르도 있고요, 버나드 쇼도 있고, 버트란트 러셀도 있고. 개인적인 설명을 제가 다 드리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다 고등학교 때 문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노벨상 받았어요. 노벨상이 절대 기준은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높이 평가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노벨상 받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는 괜찮죠, 그죠? 그것도 인정하기 싫어요? 인류 대학으로 나온 사람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 경제적인 부유한 삶을 누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삼류대학 나오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삶을 사는 게 거의 맞아요.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인류대학 나와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삼류대학 나와도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인류대학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지금 행복지수 1위의 나라가 어디죠?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 경제 수준은, 국가의 경제 수준은 전 세계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행복지수는 훨씬 높습니다. 왜일까요? 오셨으니까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도 또 아니면 어른들도 헬조선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저는 북한은 헬조선인지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근데 남한은 헬조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강남하고 비교해서 사니까 우리가 가난한 것 같지만 대한민국이 결코 가난한 나라 아닙니다.
폴 스톨츠, 예, 미국의 사회학자인데요. 노벨상도 받고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라는 책 속에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 소위 AD, 역경지수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은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라는 거죠. 역경을 겪지 않은 사람이 무언가 일가를 이루고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970년대 하버드를 중심으로 해서 AD라는 말이 Adversity Quotient, 여러분 IQ 있죠? Intelligence 또는 Intellectual Quotient라고 표현하고 IQ, EQ, 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 그죠? MQ, Moral Quotient, 이 사람이 도덕성이 어느 정도 되나? Social Quotient, 사회성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나? PQ, Physical Quotient, 육체적인 기능이 어떠냐? 뭐 심지어는 요새는 TQ, Thanks Quotient, 감사지수가 높으냐? 교회에서는 FQ, Faith Quotient라고 해서 신앙지수가 어느 정도이냐? 감사지수와 신앙지수는 비례한다. 원망지수와 신앙지수는 반비례한다. 원망지수가 높으면 신앙지수가 높고, 감사지수가 높으면 신앙이 높고 비례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씁니다. 그런데 AQ라는 말을 써요. 지금은 제법 많이 쓰입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얼마나 있는가. 지도자의 역경지수는 보통 이 폴 스톨츠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도망가는 사람, 퀴를 도망가. 두 번째, 어려움을 만날 때 그곳에 아예 텐트를 치고 포기합니다. 주저앉는 사람, 영어로는 캠퍼, 텐트 치고 캠핑하는 사람이 캠퍼야. 첫 번째는 퀴를 도망자이고, 세 번째, 그 역경을 이겨내고 정복해내는 사람, 승리자, 성공자, 정복자. 1, 2, 3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1번, 2번, 3번. 3번. 혹시 2번 있으십니까? 1번 있으십니까? 1번, 2번은 없죠, 그죠? 3번. 근데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은 여기 없어요. 어떤 사람인가? 4번은요, 우리 학교가 꿈꾸는 사람, 우리 학교가 키워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공자, 승리자가 아니에요. 3번이 아닙니다. 3번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가외를 열심히 시키고 학원 보내고, 그래서 아주 의대, 법대 이런 데 보내세요. 그렇게 보낼 사람들은 의대, 법대 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조금 더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빨리 그런 데 가셔야 됩니다. 4번은 어떤 사람인가?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성공한 노하우를 알고 방법을 아는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도망가는 사람, 주저앉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함께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어. 넘어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가르쳐서 리더, 이렇게 지도자라고. 예담학교는 그냥 성공하는 사람, 잘 사는 사람 길러내는 학교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이 네 번째 사람이 되도록 원하고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거 괜찮네. 3번보다는 4번이 낫겠다. 이런 분들은 계속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진정한 리더는 역경이라는 산을 만났을 때 산이 높고 골이 깊을수록 산의 절경을 즐기면서 정상을 정복하고 돌아와 다른 이들, 도망자와 캠퍼, 그 주저앉은 사람들과 함께 정상을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여쭤볼게요. 그냥 심산유곡, 기암절벽이 흘립하고 있는 그런 데가 아름다운 절경이에요? 밋밋한 들판이 절경이에요? 여쭤봤어요. 1번, 그러면 보기로 드릴게요. 1번, 기암 괴석이 막 흘립하고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심산유곡의 깊은 계곡과 이런 데가 아름답다. 1번, 밋밋한 들판이 아름답다. 2번. 3번 독창적인 아이들은 좀 이따가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알려주시길 바라요. 인생은 때로 기암 절벽이 가로막고 있는, 험산 줄령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깊은 심산유곡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캄캄한 밤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역경 앞에 주저앉거나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역경을 극복해내는 사람.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야, 무슨 절경이 있는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보는 사람하고 끝났네, 죽었네, 이런 하는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그렇죠?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고 가셔도 괜찮죠? 아닌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보십시오. 강희호 박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요, 2012년도에 벌써 1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생전에 저랑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구딜 스토어를 한국에 구딜 인더스트리를 국제 구딜을 한국으로 도입하도록 그래서 제일 먼저 세운 구딜이 수원 구딜 저희들이 함께 했는데요. 미국의 고위 공직자를 정하는 기준 3가지를 3C로 했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 두 번째 커미트먼트, 세 번째 컴페턴시. 순서를 조금 바꾸어 썼습니다만 이분이 어떤 성격, 성품, 인격을 갖고 있는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어떤 헌신도를 가지고 거기에 임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을 과연 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3C라고 그래서 미국의 중요한 조직은 이걸 따집니다. 대한민국은 뭐 가짜 전입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걸 많이 따져요. 그죠? 대한민국은 공중에서 날 수 있고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도 해야 되고 육지에서 달릴 수 있는 오리 같은 사람이 꼭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리는 오리일 뿐 지도력을 나타낼 수 없어요. 육지에서는 사자나 호랑이여야 되고 하늘에서는 독수리여야 되고 바다에서는 무슨 고래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힘을 나타낼 수 있지. 오리는 이게 난다고 해서 독수리를 이길 수가 없고 뛴다고 해서 무슨 호랑이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물에 들어가서 뭐 헤엄은 치지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긴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엘리트보다는 리더를 길러낸다. 설명은 성경 구절로 대신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혹시 메디치가를 아십니까? 메디치가 이야기는 뭐 길게 해야 되지만 여기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식견을 가지고 메디치가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거의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도 유럽을 가고 또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가곤 합니다. 그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들리는 데가 메디치와 관련된 여러 유적지나 그 가문에 대한 얘기인데 메디치 가문이 뭐로 유명하죠? 다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문예부흥시대 유럽을 전체 이 메디치 가문이 무려 350년 동안 유럽을 거의 정치적인 면에 문화예술적인 면에 거의 근데 메디치 가문이 가장 중요한 것 메디치 가문에서 모은 재산으로 전 세계 당시 전 세계 가장 고귀한 유물들을 다 모아놓아서 피렌체 공화국을 떠나지 말라는 조건으로 피렌체 시청 우피치라는 말이 영어로 오피스예요. 그게 CD 시청 사무실이에요. 오피스 우피치가. 그래서 우피치 미술관이 피렌체에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 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위 4대 문예부흥시대의 4대 미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보티첼리 이 사람들의 방이 따로 있어요. 방이 여기는 미켈란젤로 방, 여기는 라파엘로 방, 여기는 보티첼리 이렇게 방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림 한 점이 뭐 싼 거는 이렇게 한 몇백억짜리도 있겠지만 주로 기본이 수천억짜리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도 재산이 많은 분들은 별로 안 놀래고 잘 모르는 사람도 안 놀래요. 근데 그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바르셀로나에 가면 제일 유명한 바르셀로나의 유명한 가우디 성당, 그죠? 파밀리아 성당. 또요. 피카소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외에는 다른 걸 별로 알기로 결심하지. 근데 피카소가요.
자기 친구 집 짓는 데 가서 벽에 이렇게 그렸어요. 그게 세계문화유산이에요. 감동이, 제가 별로 감동 없게 전해나 봐요. 그죠? 감동이 없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열심히 그려도 영희를 그렸더니 제 딸아이가 아빠 버섯이잖아 그러더라고요. 차이가 그거죠. 어떤 사람은 친구 집에 가서 집 짓는데 벽에다가 이렇게 몇 번 끌적하면 그게 세계 문화유산이 되는데, 우리는 정성을 다 들여도 아무도 사는 건 그만두고 왜 이렇게 장난질을 하냐 욕이나 얻어먹죠. 근데 그 피카소가 그린 그림 가운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그림 하나가 수천억짜리, 파이프를 든 소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그 수천억짜리 피카소가 남긴 그림만 5만 점이 넘습니다. 하여간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놀라지 않으리라고 결심하고 오셨기 때문에 안 놀라시는데 엄청나. 그게 바르셀로나에 있어요. 바르셀로나. 근데 그런 그 정도가 아니죠. 여기 이 메디치가요. 근데 메디치가의 가장 유명한 사람 미켈란젤로, 그죠? 미켈란젤로가 메디치가에서 키웠어요. 조또 메디치가 데려다가 이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요. 미켈란젤로의 작품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작품 뭐 있어요? 하나만. 천지창조. 고마워요. 누구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옆에 사람이 저 친구한테 10,000원 주세요. 저렇게 훌륭한 옆에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성베드로 성당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했어요. 오늘날 돈으로 따지니까 약 2조 9천억을 받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얼마 받아야 놀래요? 2조 9천억을 미켈란젤로가 성베드로 성당 지었어요. 성베드로 성당에 있는 그 부분, 시스타나 성당, 방금 이야기했던 천지창조, 그 천지창조라는 그림의 제목은 일본 사람이 붙인 거예요. 그건 미켈란젤로가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천지창조. 창세기의 중요한 장면 6컷을 천정해. 그리고 벽에는 벽화는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드신 거고 최후의 심판. 근데 그게요, 여러분도 아마 가보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 성경책을 미켈란젤로가 볼 수 없습니다. 요사이 말로 말하면 큰 대주교 정도 되는, 추기경 정도 되는 사람이나 성경을 읽지, 일반 목사, 요새 말로 일반 목사도 성경책이 없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어떻게 화가가 무슨 그림을 갖고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책을 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화가에게, 조각가에게. 미켈란젤로의 그림, 성베드로 성당 딱 정문에 들어가자마자 딱 우측으로 정면에 보이는 게 피에타라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막 내린 거, 이렇게 마리아가 안고 있는, 십자가에 내리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든 조각품 그림을 일컬어 통칭 피에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성베드로 성당에 있어요. 근데 성베드로 성당 가서 찍는 건 사진밖에 없어. 열심히 찍고 왔는데 뭐 보고 왔냐? 사진 찍고 왔어. 이거 진짜 의미 없는, 하나를 봐도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줘요. 성베드로 성당에 가장 많이 적혀있는, 이렇게 새겨져 있는 문양이 메디치 문양이에요. 메디치 가문의 문양이에요. 왜요? 메디치 가문에서 돈을 냈기 때문에. 그럼 메디치 가문에서 가장, 여러분 메디치 가문의 제일 유명한 게 문예 부엉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메디치 가문에서만 당시에 교황이 4명이 났어요. 교황 4명. 하여간 놀라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 분위기를 아주 잘 맞췄어요. 근데 진짜 놀라는 건지 이런 거는 좀 알아봐야 돼요. 자, 여러분, 교황은 누가 되죠? 교황은 돈만 많으면 되죠, 그죠? 잘생기면 돼요? 기본적으로 신앙인이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프로테스탄트, 캐톨릭 이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지만 그때는 이 프로테스탄트, 소위 프로테스트, 저항하다, 저항들 없었어요. 우리 개신교가 없었다고요. 개신교가 없던 시대에 교회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주교라고 표현했는데 그때는 천주교란 말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만 있었어요. 그 교회의 최고의, 전 세계 지도자 한 명, 김장한 목사님이 침례교 세계 총회장 5년 하셨어요.
그래도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침례교는 아니고 모든 기독교는 딱 하나니까 그 전 세계 기독교 유일한 기독교의 최고의 지도자가 교황인데 그 교황이 한 가문에서 4명이 났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돈 주고 샀어요. 재산 지키려고. 메디치 가문에도 그런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신앙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미켈란젤로가 방금 이야기했어요. 미켈란젤로의 막 뭐 이게 프레스코 기법으로 어떻게 그렸습니다. 이걸 하려면 어떻게 힘이 들고 매달 관광 가이드들이 그거 설명 열심히 해요. 제가 한 번 가서 그랬어요. 가이드 좀 이뤄보라고. 내가 한마디만 이야기하자. 미켈란젤로 제일 유명한 게 뭐냐 그랬더니 뭐 그냥 막 미술에 대해서 막 얼마나 이건 야 미켈란젤로가 제일 많이 아는 거 제일 많이 공부한 거는 성경 공부야. 성경 공부 안 하면 어떻게 이걸 그리냐. 최후의 만찬을 누가 이야기했는데 최후의 심판 또 그 다음에 무슨 천지 창조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 성경 보고 그린 게 아니거든요. 이야기 듣고 그냥 그렸어요. 그게 원래는 전부 다 전나체로 그렸는데 그 깊은 이야기는 생략. 우리 학교 입학하면 제가 다시 다 설명해 줄게요. 메디치 가문이 제일 유명한 거.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해요. Nobody talked about 메디치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메디치 가문만 묻어놓은 무덤이 있고 기념성당에 있어요. 굉장히 값진 보석들, 보물들이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년에도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 한 40여 명 데리고 그곳에 또 가서 야 여기서 메디치의 미술 조각이 아니라 메디치의 신앙 이런 거 배워라. 근데 대한민국 그 유명한 죄송합니다. 업신여기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그 유명한 미술의 전문가도 메디치가의 그 유명한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은 현재까지는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안 익힌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키아벨리도 마찬가지고요. 방금 얘기했던 단테의 신곡 그 배경이 메디치가에서 다 만든 사람들. 메디치가 350년 유럽의 왕조들을 그렇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이런 신앙적인 배경이 있다는 걸 여러분 가운데 아마 처음 듣는 분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4명의 교회 지도자 미켈란젤로 제가 방금 이야기했고요. 종교개혁 마찬가지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SNS를 만든 나라가 어디죠? 여러분들의 지금 눈빛은 자꾸 묻지 말고 네가 빨리빨리 이야기해라.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싸이월드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세계화에 실패했어요. 그보다 훨씬 더 늦게 2004년도에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 얼굴책을 만들었어요. 얼굴책이 페이스북이에요. 얼굴책 아닙니까? 페이스북이니까. 그죠? 지금 현재 페이스북 가족이 얼마나 돼요? 10억이 넘어요. 전 세계 단일 가족으로 제일 큰 대가족이 페이스북 가족입니다. 세계 경제 순위 몇 위죠? 페이스북이 5위입니다. 5위. 2004년도에 지금 2024년 딱 20년 실제로 세계 5위 되는데 페이스북이 세계 5위 되는데 10년이 안 걸렸어요. 대한민국 재벌은 10대 재벌 모두가 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10대 재벌을 모두가 다 세습 재벌이에요. 물려받았어요. 근데 전 세계 재벌 가운데 10개가 전 세계 10대 재벌 가운데 9개가 당대 재벌이에요. 세습 재벌이 아니에요. 뭐예요? 당대의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이루었다는 거예요. 뭐로? 그분들 나름대로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지금 세계 1위가 어디죠? 아마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브랜드 가치 세계 1위 아마존입니다. 2위 구글, 3위 마이크로소프트, 4위 페이스북. 약간의 연도별로 약간 차이죠. 삼성이 세계 19위입니다. 삼성이. 현대가 한 60 몇이 돼요. SK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아직 100대 안에 못 들어왔고요. 어쨌든 대한민국 기업도 그만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죄송하지만 우리는 거의 세습이고 세계적인 기업들은 거의 당대에 이루었습니다. 고려의 직지심경, 고려 우왕 3년 때에 1377년 우리가 금속활자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요. 세계화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보다 70년 뒤인 구텐베르그의 금속활자는
성경을 찍어내므로 사실은 구텐베르그의 금속활자가 성경보다 더 많이 찍어낸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면벌부를 더 많이 찍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찍어낸 게 이게 결정적인 종교 개혁을 성공하는 데로 이끕니다. 두 가지죠. 독일어 번역 성경, 루터가 바르트브루크에서 독일어 번역 성경을 번역했어요. 성경을 라틴어, 지금도 하버드 대학교는 졸업식 할 때 라틴어로 해요. 그 학교 전통이라고. 근데 라틴어는 못 읽는 사람이 많으니 서민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야 된다. 그게 루터의 바르트브루크에서 번역한 독일어 성경. 그래서 루터가 유명하고 그 책이 팔려나갔습니다. 이 시대 아까 했던 문예부흥, 이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 성경책 한 권 값이 노동자들 2년 반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성경책을 한 권 사는 겁니다. 지금은 성경책 공짜로 다 있어요. 그죠? 스마트폰 사면 그 안에 수십 개씩 성경이 다 들어있잖아요. 제 스마트폰에만 해도 성경 종류가 수백 종류 들어있어요. 히브리어도 히브리어, 헬라어도 여러 종류별로, 뭐 라틴어, 모든 영어 가운데서 쉬운 영어, 무슨 영어, 호트라이트, 한국어 수백 개의 성경이 들었어요. 근데 값은 거의 다 공짜예요. 그죠? 돈 안 내고 받잖아요. 그냥. 근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책.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는 게 1970년대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들어와서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8비트짜리 컴퓨터를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줄 서가지고 30분 가서 보고 나오고 그 다음 선생님 30분. 이게 70년대예요. 지금 50년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가 전 세계 어디든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옥스포드 라이브러리 들어가, 하버드 라이브러리 얼마든지 돈만 조금 내면 뭐든지. 요새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챗GPT 시대가 돼서 언어로, 그죠? 무료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쓰시는 분 계시게 코파일럿. 그냥 다운받고 코파일럿, 한국말로 코파일럿 쓰고 다운받아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그냥 마이크 들고 물어보세요. 중앙예담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이렇게 물으면 금방 나와요. 쫙 설명해요. 고명진 목사는 어떤가? 쭉 나와요. 그냥 거기 나와야 돼 있어요. 그렇죠? 아무나 이름 넣는다고 다 나오는 건 아닌데 우리 학교는 나와요. 어쨌든. 근데 그 전에 그걸 다 이렇게 검색어로 넣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말만 하면 지가 또 말로 해요. 문자 넣으면 문자 나와요. 그죠? 더 알고 싶은 게 있으세요? 또 물어봐요. 어려운 거 물으면 코파일럿에서 혹시 추방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방하지 마세요. 잘하면 또 계속 유지됩니다. 참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세계화에 실패했어요. 싸이월드가 갔더라면 페이스북 그거로 되는 겁니다. 아마존, 아까 말씀 20년 전만 해도 책 파는 회사였어요. 구글의 창업자 누구죠?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이 사람들이 왔어요. 대학원 졸업할 때 어디에? 삼성에 왔어요. 청바지 입고 이거 우리가 갖고 왔다. 구글 이거 삼성에서 론칭 해달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만든 게 구글이에요. 그때 만들었더라면 구글 그거 한국 건데. 훗날 그 사람들을 삼성에서 초청했을 때 그때 잘못한 거 정말 미안하다. 당신네들 그때 몰라봐서 미안하다. 그리고 초청했습니다. 한국이 좋은 기회가 정말 많아요. 이거 세계화했더라면 직지심경, 싸이월드 세계화했더라면 페이스북보다 더 우리가 더 유명할 텐데, 그죠? 여러분하고 관심이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관계 있습니다. 남강 이성훈 선생님이 오산학교 세웠던 이야기가 있는데, 오산학교 나름대로의 오산학교 정신이 있습니다. 여기 수원 밑에 오산학교가 아니고 오산학교죠. 예. 오산학교 출신 고당 조만식 선생님, 주기철 목사님, 한기님 목사님. 예. 이분들 자기 집 옆에 학교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강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독교 학교로 보냈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오산학교가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는 애국을 가르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를 가야 한다. 한경직 목사님의 아버지가 200리밖에 오산학교로 한경직 목사님을 보냈던, 그래서 그분들이 영적인 지도력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중앙예담학교의 설립 목적 함께 읽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중등 교육. 이게 경기도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허가해 준 거예요. 허가세, 우리 학교 허가세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자가.
문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이런 문구를 학교 허가서에 넣어주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그죠? 종교 편향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적같이 담당하는 사람도 그때 교육감도 처음 우리 학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셨었는데 그때 눈을 가리고 사인을 하셨는지 알고 사인을 하셨는지 자원 사인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치를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 이념을 벗어나지 않는데 반성경적인 것은 우리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실 때 만약 합격해서 학생들을 보내게 되면 부모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셔야 돼요. 동의를 이렇게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로 가르치는 일에 컴플레인 하지 않겠다. 나 시비 걸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설명하셨던 선생님께서 학생들 그 교육하는 내용, 그다음에 학비 문제 뭐 이런 거 쭉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예담 중학교 학생의 학년이 40명이에요. 한 학년이. 고등학생 80명이에요. 40명이 우리가 고등학교 다 온다 그러면 다 받아야 되는데 금년도에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빠 엄마가 한 주를 여는 채플에 참석률이 안 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눈물을 머금고 그분들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 학교 진학하기를. 근데 학교 선생님하고 학교 교사들하고 뭐 여기 있는 갖추어진 시설 그다음에 여기 제가 서 있어서 아무리 해도 이거하고 되는 게 아이들의 영향은 선생님 100마디보다 부모 1마디예요. 이사장 1000마디보다 부모님 1마디 부모가 보여주는 그게 더 중요한데 아빠 엄마가 한 주를 여는 채플에 함께 와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같이 보내는 시간 없이 이제 예담학교 보냈으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런 아이는 책임을 못 지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컴퍼네이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룰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허가서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의 결을 살리는 교육 우리로 말하면 꿈으로 세상을 품어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학교의 캐치프레이즈인데요. 꿈으로. 그러니까 이게 네가 꿈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넣어놓으신 꿈이 뭔지 그거를 알고 그 꿈을 세상에 나가서 펼쳐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예. 불교에서 오신 분도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아멘. 예.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우리 아이들이 20년 내에 세상의 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지금 전국 고등학교 가운데 한동대학교를 제일 많이 보낸 학교가 우리 학교입니다. 예, 우리 학교고요. 일반 경쟁에서 뭐 1회, 2회 해서 서울대학교도 가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유수한 학교에 1회 졸업생인데 2회 때 들어간 아이인데요. 미국의 줄리아드 아시죠? 아, 이름은 들어보셨잖아요. 예, 세계적인 예술학교예요. 음악학교예요. 학사, 석사 전체 수석 합격이 중앙예담학교 학생이에요. 예, 이런 이야기 들어도 별로 안 놀래면 참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서울예고, 그건 예술 전문. 중학교 때 전공한 아이들이 서울예고 가요. 아무나 못 가는 거 아시죠? 그죠? 예, 서울예고 아이들이 서울대나 뭐 이런데 이대 이런 예술 분야 제일 많이 진학해요. 한예종 이런 데를. 근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학교 학생이 우리 학교 학생하고 일반 경쟁으로 줄리아드에 갔어요. 우리 학교 학생은 우리 학교 4천만 원짜리 스튜디오에서 CD를 만들어서 보냈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비싼 아주 훌륭한 돈이 많이 드는 그런 데서 CD 하나 입학 CD 보내는데 몇백만 원 그 이상 돈을 들여서 보냈는데 걔네들은 떨어지고 수석은 예담학교 학생이 갔습니다. 예담학교에서 누가 만들었는가? 학생 둘, 우리 교회 청년 2사람이 그냥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생각해요. 첫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때 그 심사하는 교수들이 귀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실제로 들어가서 지금 너무 잘해요.
한동대학교 이사장 제가 엊그제 만났습니다. 총장님 우리 학교에 와서 졸업식 때 커맨스먼트를 했어요. 전 총장님 지금 부산 외대 총장으로 가셨는데 목사님 한동대학교만 보내지 말고 부산 외대도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보내기만 하면 제가 잘 키웠습니다. 한동대학교 내에 가장 레퓨테이션이 좋은, 학교 내에 평판이 가장 좋은 학생들이 예담학교 출신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로 4회 졸업을 했는데요. 1회 졸업생이 80명, 고등학교 2회 졸업생이 80명, 3회 졸업식을 앞둔 전날 1회, 2회 졸업생 가운데 160명 가운데 130명인가가 학교를 왔어요. 이게 여러분 학교 졸업식 전날 가는 학교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모교에 가신 분. 여러분 같은 분하고 달라요. 우리 학교 1회, 2회 출신들이. 죄송합니다. 와서 3회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얘들아 내가 대학 가니까 대학은 진짜 엉망이더라. 신앙 지키기가 너무 어렵더라. 예담 삶밖에 없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늘 밤, 내일 졸업인데 오늘 밤 우리 함께 철회하자. 선배들이 1, 2회 선배들이 3회 졸업생들 붙들고 여기서 밤새 기도하는 학교가 우리 학교예요. 야, 우리 여기 보냈다가는 죽이겠다. 그런 사람들은 안 보내도 괜찮아요. 이번 학기 새 학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영성 수련을 해요. 매 3월달 새 학기 때 입학생 신입생들 매 2학기 학기 초에 영성 수련합니다. 저녁 6시에 시작했는데 밤 12시까지 애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학교 보내다가는 다 신학교 가겠구나. 안 보내야 되겠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여기서 변화돼요. 우리 학교 학생들 가운데 학교 부적응, 학습 부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대로 자라서 일반 경쟁으로 좋은 대학 가고 1회 졸업생 하나만 자랑할게요. 이런 이야기에 여러분들은 훨씬 더 귀가 솔깃해요. 제 1회 졸업생 80명 가운데 12명이 뉴욕 주립대학교 합격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에 놀래요? 이것도 안 놀래고 저것도 안 놀래고 몇 조도 안 놀래고 다 달관하신 분들이에요. 진학은 한 명만 했지만 합격은 12명이 합격했어요. 졸업생 가운데 자기만 실력이 되고 자기만 원하면 MOU가 아니고 뉴욕 주립대학교하고 MOA가 되어 있어요. 알아듣는 분은 계실 겁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졸업생 10%는 자기만 원하면 10%는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받아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대목에 놀라시면 제가 학교 문을 열면서 뉴욕 주립대학교 총장을 제일 첫 강사로 모셨어요. 우리 학교 이야기 듣고 그 총장님이 MOU 좀 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MOA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Memorandum of Agreement. 이건 법적 효력이 있어요. 안 뽑아주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졸업생 80명 가운데 8명은 받아주세요 하면 받아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결코 우습게 할 학교가 아니죠. 그죠?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는 못 들어와요.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을 다 지원할 경우에 또 해마다 경쟁률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다는 못 들어오지만 들어올 수 있게 된다면 저희들은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명석한 두뇌로 우둔한 설명을 잘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광고를 좀 드리려고 나왔는데 PPT 띄워주세요. 네, 일단은 혹시나 해서 저희가 노파심에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에는 대안교육 전형에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1차적으로는 저희가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선발을 해야 하는데 올해는 이미 전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으시다면 저희 대안 전형에는 이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숙사 생활이 필수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숙사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특수학급 신입생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안내드리면 저희 학교는 휴대폰 사용이 제한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사용 가능 시간은 뭐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용 가능 시간은 오후에 종례가 끝나고 저녁 식사 시간, 그 시간 동안만 휴대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학생들의 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이 계속 나오고 있었네요. 또 네, 빼주세요. 네, 출차 안내 드릴게요. 저희가 빼달라고요. 자, 이제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본관 건물 저희가 지금 입학 설명하는 곳이고요. 지금 운동장에 주차를 많이 하셨잖아요. 수원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내리막길 내려가셔서 우회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지나 용인 방향으로 가시는 분은 좌회전을 해주시는데, 네, 수지 용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해주실 때 저기서 이제 신호를 받으실 거예요. 수지로 가시는 분들은. 하지만 우회전 하셔서 유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시다 보면 우회전 하셔야 되는 차량들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좌회전 차량들 때문에 정체가 돼서. 그래서 거기가 정체가 되면 오르막길 운동장까지 쭉 막히거든요. 그래서 수지로 나가시는 분들도 우회전 하셔서 저쪽에서 신호를 받으시고 유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우리 사회자 학생들이 나와서 정말 멋진 경품 추첨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서입니다. 좀 전에 저희 학교 부스 체험 잘하고 오셨나요? 여러분이 다녀오신 장소들과 부스 활동들은 실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생활하고 배우고 있는 공간과 활동들인데요. 정말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저희 학교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가 미리 배부해드렸던 스탬프판에는 총 9개의 빈칸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부스 활동으로 스탬프 9개를 다 모으신 분들에게는 이 스탠리 텀블러를 상품으로 드립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저희 학교 로고도 이렇게 예쁘게 새겨져 있습니다. 9개의 스탬프를 모두 모으신 분들 중 5분을 추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스탬프 투어 추첨은 본 교무실에서 영상 촬영하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김예빈, 김윤서, 이루다, 허건무, 최예음 축하드립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모든 순서가 끝나면 앞으로 나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 중앙예담학교 2025학년도 입학 설명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저희 학교에 발걸음 하셨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음을 이끄셨을 거라 믿습니다. 내년에 중앙예담학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길 소망하고 기대하며 저희도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정교회장 김찬미, 정교부회장 김명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설명회를 마치고 혹시 전형과 입학에 대한 안내가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앞쪽으로 오시면 저희 직원 선생님들께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첨 다신 분들은 이쪽 왼쪽으로 와주시고요. 전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앞쪽으로 오시면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